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기입니다. 오늘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400만 명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백신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일각에서 우려도 제기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전주 공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신도심에 이어 원도심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곳을 중심으로 외지인들까지 몰려들어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치단체 산하기관마다 임원들을 전직 고위공무원이나 기관장 측근들로 채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전주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기업의 과대 광고를 폭로하며 익명 고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슈 K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가 최대 4,400만 명의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양의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사와 다국적 제약사를 통해서인데 내년 초부터 국내에 도입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의 60%가량인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백신 개발이 끝나지 않은 점, 접종 과정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1,400만 명분의 여유분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별 협상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사별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1,000만 명분, 얀센 400만 명분입니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자료상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백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부분 해외 제약사가 요구하고 있는 부작용 면책권 등의 계약 조건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렇게 계약이 맺어지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검증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반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될 1,000만 명분의 백신 제약사 3곳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백신은 내년 2월쯤부터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나 접종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해외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접종 대상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집단시설 거주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경찰, 소방공무원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 대해선 제약사들의 임상 자료가 부족해 추후 자료가 확인된 이후 접종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에 앞서 저온 유통 등 각 백신의 유통 보관 체계와 짧은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백신 예방접종 세부 전략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8일 오전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전국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된 사람은 90살의 마거릿 키넛 할머니입니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에 343일 만에 이뤄진 겁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과 가족 16명이 잇따라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전라북도 누적 확진자 수는 46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는 전라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직원과 가족 2천여 명을 모두 검사한 결과 연쇄 감염이 잇따라 확인됐는데 공장 안에 있는 체력 단련실 등을 함께 쓰던 직원들 사이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화물차 생산 라인은 이틀째 가동을 멈췄습니다. 전수검사
마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일정 기간 동안 그곳의 선별 진료소는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심지어는 증상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검사를 원하시면은 검사 진행하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높인 가운데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는 전북도 무주와 장수를 뺀 모든 시군에 오는 28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업종 유흥시설은 문을 열 수 없고 식당 안에선 밤 9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연말까지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일상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앞서 오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례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확진자가 급증하기 마련입니다. 방역당국은 경증 환자의 경우 퇴원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는 크게 5가지입니다. 익산 원광대 병원을 비롯해 서울 노량진학원, 군산 지인모임, 전주 모교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입니다.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직장 동료와 가족 등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이 분포된 상황에서 마스크야말로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킨 것을 막을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완치자도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도 관건입니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 46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220명 이상이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확산세가 더디던 초기와 달리 완치자를 일일이 사후 관리할 수 없지만 퇴원 전 배양검사에서 바이러스 유무를 살피고 전파력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격리 해제 기준을 낮춰 경증 환자의 경우 검사 뒤 2번 음성이 나오면 조기 퇴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후유증이 나타난 환자는 치료병원에서 계속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완주군이 관내 현대자동차 공장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지역 내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차 공장의 군청 직원을 2명 상시 파견해 2인 1조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지도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임시 선별진료소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틀째 조업을 중단한 현대차 전주공장이 내일부터 가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내일부터 조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틀간의 조업 중단으로 중대형 트럭 32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2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선 공연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타운과 노래교실 관련해 50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62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음식점의 예술단 공연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추가로 확진된 이들이 이용한 노래교실을 중심으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에서도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들은 출입자 관리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객석과 게임 좌석이 분리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용산구 웨스턴 라운지, 투페어, 다이스, 젠틀 레빗, KMGM 업소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과 병원 관련해서는 각각 3명이 추가 확진됐고
마포구 소재 홈쇼핑 회사와 강서구 소재 댄스 교습시설 관련 확진자도 각각 3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수도 전체의 2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이달 들어 4%를 기록해 지난 2달여에 비해 4배나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로도 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돼 의료체계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만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연말까지 앞으로 3주간 약속과 모임, 여행은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전주 신도심에 이어서 구도심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껑충 뛰고 있는데 외지인들까지 몰려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낡고 오래됐지만 지난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거래가가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초 1억 원대 초반이었던 걸 고려하면 몇 달 사이 무려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너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너무 올랐는데 들어온다니까 그 기대심리로 피가 많이 붙을 것이다 하고 산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 투기 세력까지 몰려와 값을 더 띄우고 있습니다. 사시자는데 다 샀어요. 딱 사는 거 뜯어준 거 아니잖아요.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주변 노후 아파트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비싼 값을 받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 모르는데 1억 2천이 넘는데요. 근데 안 내놔요. 그것도 많이 올랐죠. 이제 7, 8천 하던 것이.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신도심 아파트의 버금가게 대폭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에 이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실물 경제와 따로 가는 아파트값 급등.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전주 신도심 한 중대형 아파트 거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신고되자 전주시가 불법 거래 여부에 대한 긴급 조사에 나선 가운데 치솟는 아파트값 문제를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 토론이 오늘 밤 10시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주 신도심을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가격 실태와 투기 세력 개입 의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논의합니다.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임원 상당수가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장 측근으로 채워진다는 지적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시 산하기관이 퇴직 공무원의 인생 이모작 터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의 입장을 물었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주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설관리공단. 시가 예산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인사 때마다 시장의 입김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사장 역시 명예퇴직한 전주시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 1년 만에 재취업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근 횡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시위탁 청소 용역업체의 전직 임원 역시 전주시 퇴직 공무원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문제는 전주시가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전문성 있는 인사보다 시장 측근으로 불려온 퇴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 계획적으로 자리를 만든다는 의혹이 크다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이 각 기관의 예산과 인사 등 결정권을 쥐고 있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더 이상 퇴직 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인생 이모작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단 이사장의 경우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취업을 승인했다면서도 앞으로는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인사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기관에 취업한 공무원일지라도 지난 공직사의 인맥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직 인맥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전주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자체마다 내년 예산을 짜고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1조 4,845억 원. 올해보다 1,500여억 원, 11.5% 많은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민생 경제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환경 친화 도시, 역사 관광 도시 구축 등이 핵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일자리 강화 대책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서 그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내년도에 신규 사업부터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익산시와 의회 등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13억 6천만 원을, 각종 축제와 행사, 체육대회를 위해 54억 1,300만 원을 고스란히 챙겨놨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돼 실체도 없는 시립교양악단 운영을 위해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고, 특정 민간단체에 주겠다며 챙겨놓은 회의 수당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간단체의 회의비를 2억 4천을 지원한다고 하는 건 예산 편성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거고 이건 전형적인 특혜. 이렇게 지출을 늘리다 보니 지방채 전액 상환 1년 만에 또다시 빚을 내게 됐습니다.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방채를 내서 하겠다는 식으로 300억 지방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익산시가 어떤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너무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난 2018년 이후 54%대로 떨어진 익산시의 재정 자주도. 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법 계약 철회와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민주당 전북도당과 국회 환노위 소속인 안호영, 윤준병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에는 단체 협약 기간을 늘리고 산별노조 임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은 상임위 안건에도 올리지 않았다며 정부 여당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다소 침체 분위기지만 프로농구 전주 KCC가 현재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을 일궈내서 전통의 농구 명가로 복귀해야 할지 팬들의 관심이 큰데요.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쿼터 종료를 알리는 신홈과 함께 시원한 석점프가 터집니다.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속에 아쉽게 졌지만 KCC의 스피드와 득점력은 예전보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국내 선수 득점 1위 송교창은 이제 돌파력과 집중력까지 갖춘 대형 스타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이 또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보다 좀 약간 운도 좀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약간 적극성을 띈 게 좀 더 많이 이제 리바운드 수치가 좋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트의 유리사 이정현의 공수 맹활약이 여전히 건재한 데다 정창영과 유현준의 내외곽포가 살아나며 화력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 센터 데이비스와 함께 라거나의 경기력도 회복되고 있어 골 및 장악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고요. 국내 선수들 지금 부상 선수들도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기를 통해서 차츰 좋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관중이 10%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5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바라는 팬들의 성원이 뜨겁습니다. 10몇 년을 여기 같이 다녔거든요, 남편이랑. 그리고 애기도 농구 선수가 꿈이라서 저희 아들도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최강 팀이라서 1등할 것 같아요. 전주 KCC는 목요일 저녁 7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고양 오리온을 상대로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주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여당은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데 이어 공정경제 3법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의회 독재,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국상입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막아봤지만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 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명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됐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건데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오늘 정무위원회, 환노위원회, 국방위원회 곳곳에서 이런 무도한 일을 되풀이할 겁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 논의되는 정무위, 노동관계법이 상정된 환노위에서도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최대한 지연시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꺼내도 법여권 의석을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워 종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막바지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전체 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파 홍길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기업한테 당할 수 있는 일반인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구해주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익명으로 갖는 부정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악플을 단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자기 책임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추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기 책임성 없이 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익명으로
막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익명으로 하는 건데 상대방을 고발하면 상대방은 누가 고발하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자기만 피해보고 자기만 손해보니까. 증거가 만약에 확실히 있다면 실명보다는 익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실명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신변 보호가 확실치 않고 이게 대기업이랑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보복성의 위험도 있고. 네, 이슈 K,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유튜버로 주목받고 있는 익명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이 사망여우가 한 기업이 과대 광고를 한다고 유튜브 상에 폭로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 신상을 파악할 수 없어 경찰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박정교, 최영우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이 익명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가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이게 네. 수사가 종결됐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처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관련자들이 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잠정적인 중지 처분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워낙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추적하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소재가 파악이 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로 모든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소재가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네.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예, 충분히 재개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쟁점은 이 사망여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형법에는 명예훼손이 있고 모욕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터넷상이나 뭐 이렇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하면 가중처벌이 되면서 이제 처벌이 되죠. 네. 그런데 이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사안을 가장 지금 유튜버의 어떠한 이 상품에 대한 어떠한 폭로 뭐 이런 거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장 비근한 예가 사실 인터넷 상품평일 거예요. 기존에 네네. 인터넷 상품평이 이게 이제 위법한이 아니냐. 사실 인터넷 상품평을 쓴다는 거는 뭐 좋은 평가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네. 근데 내가 이제 물건을 써봤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안 좋은 제품이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글을 쓰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제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니 왜 너의 거짓말해? 아니면 왜 너 날 비방을 해? 비난을 해? 이러면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해요. 하나는 비방을 당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내 어떠한 명예가 훼손이 된 거죠. 회사의 명예가 훼손이 된 거고 하나는 이 소비자라는 제조사에 비해 이 개인인 소비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바른 진상을 알린다는 공공의 어떠한 이익이 이렇게 네. 상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서 모든 걸 온전하게 진실을 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종의 기자도 마찬가지인 건데 네네. 그렇게 전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상품평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이런 걸 좀 자세히 보면서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인터넷 뭐 어떠한 상품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이면은 대부분의 사실이 진실이고 내가 실제 사용해봐가지고 이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에 일부라도 부합을 한다고 한다면은 명예훼손이 되기 힘들 거예요. 범죄가 되기 힘들고 다만 이게 허위라고 하면 당연히 범죄인 거죠. 네. 사망여우도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실 공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쪽에 거짓을 얘기한다. 비방이다. 아니면 이제 본인은 아니다, 그게 진실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진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주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사망여우가 또 이슈가 되면서 유튜브 상에 이런 익명 고발자들을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심 저희들이 기존의 권력기관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 또 내심 또 응원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게 그 개인한테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는 사실은 물음표가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제도적인 어떤 언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뭐 언론사 자체 내의 검증 시스템도 있지만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여러 가지 구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네. 익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개인이 마음 하나 잘못 먹어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돼버리면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배상을 없죠. 받기도 어렵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배상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쏟아진 물이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이게 원상 회복도 너무 영원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구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하게 되겠지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개인한테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위험한 상태에 빠질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참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최용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는 네. 인터넷의 어떠한 익명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냐, 인터넷을 전면 실명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의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너의 이름과 너의 어떠한 얼굴을 노출해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누군가 숨어서 얘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권력이 무서워서 숨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뭐 꼭 어떤 얘기를 할 때 누군가의 얼굴이 다 드러나야 되고 이름을 밝혀라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네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공익신고나 어떠한 제보를 할 때 만약에 너의 어떠한 이름과 이 얼굴을 밝혀라라고 했을 때는 이 어떠한 제보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가 가능한 인터넷이 점이난 한 점에 하나 있고 어떠한 공익과 권력에 대한 제보라고 함에 있어서는 익명을 금지한다 했을 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네네.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법조계에도 이런 익명 제보나 익명 고발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익명이나 가명이나 허무인 명의로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수사기관에서 그분의 신분을 감춰줄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익명의 형태로 진정을 넣는 거는 아예 소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나오는 걸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어떤 사회단체나 사회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검증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요. 개인이 익명의 형태로서 뭔가를 이제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제조업체인 YH에너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등과 오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YH에너지는 내년 7월까지 163억 원을 들여 새만금 국가산단 4만여 제곱미터 터에 태양광 발전기와 소형 풍력 발전기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일자리 19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와의 갈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전주시 마을버스가 오는 12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운행 중단 여부로 갈등을 빚었던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11대 시내버스를 코로나19 단축 노선과 효천지구 등 새 노선에 투입하기로 시내버스 업체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마을버스 환승 도우미를 투입해 노선 안내와 짐 운반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공사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교원, 수사기관의 비위조사 대상인 교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가운 바람결에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찬 공기가 꾸준히 밀려와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전주 영하 4도, 익산 영하 6도, 장수는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질은 깨끗해졌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정읍 7도, 전주 9도, 그 외 지역은 8도로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진안은 영하 8도 안팎에서 출발해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순창과 남원도 영하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빨라야 4월부터나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에서 600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백신은 마스크 착용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